자, 근데 그냥 토크 콘서트만 주구장창하면 좀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전부 노래를 하시고 등장하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의 노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노래 부르시고 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유는 어디에, 진실 정의는 어디에, 왜 들고서 함성을 외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예, 아시죠? 국민의힘 김정식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저요? 자, 우리가 1부는 이제 비상계엄 전의 시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계엄 선포문 그리고 이후의 담화문에서 야당의 입법 폭고, 다수에 의한 압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계엄 선포의 명분 중에 하나로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폭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형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있었던 민주당이 폭거를 저질렀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로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좌익이라고 부른다면 쟤네는 종북 세력이야, 친북 세력이야,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죠. 거기에서 뭐 혼밥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에너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거기는 거의 다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과 어떤 MOU를 체결하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안이라던가 저기 특히 남해 쪽에 저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하는 거를 중국이랑 많이 합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사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좌파 어떤 교수가 1,000만 원으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중국 자본에다가 720억인가에 팔려다가 걸려요. 이런 경우들이 그때부터 덜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버닝썬 게이트에 보면은 그 중국인 VIP한테 마약을 제공하고 중국인 VIP들을 끌고 오는 어떤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중국인이었어요. 이러면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뭔가 결탁되는 듯 하면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수 진영은 뭔가 어떤 진보나 좌파나 이런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친북, 종북 이런 북한만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을 위기로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저는 요즘에 그쪽을 뭐 친중 세력이라기보다는 숭중 세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왜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형제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형제 팔아먹고 형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중국 자본이 어떤 북한과의 커넥션에 있는 특정한 좌파 라인을 압도할 정도로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중국 공산당이나 자본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퇴진하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신 직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라고 하죠. 거기가 아마 비상계엄 직전까지 했던 탄핵 시도가 120번 정도 됐을 거예요. 110번이 좀 넘었나요? 120번 정도 됐을 거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걸 하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이 얘기를 했죠. 걔네는 이렇게 똑바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보수, 우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그걸 때부터 퇴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혼란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탄핵의 건, 그리고 예산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죠? 대통령실 특활비 80억 윤석열 대통령 때는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91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에서 마약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렇게 해놓고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가 뭐라고 하죠? 이런 마약 수사 같은 거 검찰에서 수사받는 분들 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신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떤 뭐 브레인 역할도 했겠지만 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특정 자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런 위기, 뭐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제가 좀 약간 놀라웠던 게 민주당이 입법 폭거 뭐 야당의 다수에는 압제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 법으로 통과시킨 거 밀어붙인 거 못 막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었는데, 뭐 교섭단체나 이런 거를 꾸릴 수가 있잖아요. 야당이 뭐 의석수가 20석 이상이고 이러면, 그러면은 뭐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심의를 하고 그런 거 회의를 할 적에 반대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계속 한마디만 하면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그러고 그냥 심의도 안 거치고 계속 날치기로 하더라고요. 그 정치에 이제 깊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교섭단체가 뭔지, 또 왜 입법을 바로 하는, 표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의하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입법부라 함은 법을 세우는 기관이고, 행정부라 함은 그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이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이 어떤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삼권이 분립된 시스템이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당을 위한 사법부, 당을 위한 행정부, 나아가서는 당을 위한 군대, 당을 위한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엔 당을 위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산당 아닙니까 그게? 이게 바로 전체주의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MOU 체결을 괜히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우리 개개인이 천부인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자들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심지어 중국에서는 자기 신장까지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소모되는 그런 인권이 말살된, 그냥 살아있는 그냥 생체 덩어리로만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그렇게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안 처리라던가 이런 과정은 어차피 설명이 굉장히 긴 부분인데, 문재인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입법 발의되는 거 보시면은 수준이 처참하죠. 나라를 망가뜨리는 법이 하루에도 수두룩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들을 얘네가 만들어요.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서구 선진국들은요, 그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건국되고 산업화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던 분들이 더 똑똑할까요? 그 당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엔 사실 시대적인 약간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훨씬 더 탄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누더기 입법을 해서 이것들이 요소를 바꿔가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좌경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 하나의 방파제가 되는 게 법제사법위원회고, 그 법사위원장을 원래는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원래 그 당시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됐다고, 야 이거 기존에 있었던 우리만의 규칙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싫으니까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장 자리를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이들이 장악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정청래 무시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권력은요, 정말 당을 위한, 모든 게 다 당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뭐 예를 굳이 들어보자면 일본의 천황제도 같은 거랄까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통치하죠. 하지만 최고의 상징성 있는 인물은 천황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이 된 순간 방탄복 따뜻한 거 껴입고 상징성 있는 인물이 이미 돼버렸고, 이 당을 장악한 정청래가 이제 힘을 좀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힘을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잖아요. 보통 하원들이 다 국회의원 우리 뽑듯이 뽑고, 그렇게 되면은 전 분야에 대한 커버를 쳐야 되는데, 뭐 대부분 국회의원들 포트폴리오가 비슷비슷하십니다. 뭐 법 쪽에 출신이셨던 분들이 절반인 게 전 세계 국회 대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운동하던 분들이 노동운동하던 분들이 하는 게 절반인 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e스포츠나 이런 거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상한 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이거는 상충되는 법안이 이미 있어서 이런 걸 내면은 법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무너지는데 하는 법안들이 있을 것이고, 하자 있는 법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상원의원, 그러니까 귀족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 이루어진 의원이어서 그걸 검토를 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함으로써 그걸 방지를 좀 하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됐고 저런 건 잘못됐다. 근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선 견제 기능을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집단에서 많이 잃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사실상 좌파들이 가져간 지 오래됐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부터 명징하게 밝혀진 결과였는데, 보수 정당만 그거를 현실 부정을 하고 모르고, 또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기다 보니까, 야 우리가 또 뭐 중도 수도권 청년 타령이나 하면서 예쁘게 포장된 좌파식으로 자양자 좌클릭을 넘어서 좌로 뛰어 갓을 하면은 우리가 자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오만한 착각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 얘기도 이제 두 번째로 할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정청래랑 이재명이 이제 권력 구도상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라 권력력이 좀 적고 안온한 삶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게 내각제 빌드업의 초석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인물, 이미 정점에 오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의 의지보다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예전에 여기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뭐 저기 좌파들은 원탁회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됐을 때 이정희라는 그 좌익 국회의원 아시죠? 전직 그 사람이 어떤 원로회들 모임이 있는데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 누구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원로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좌익 뒷세계에서는 대부급인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뒤의 배경 혹은 지금 뭐 우리가 뒷배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국 공산당이라던가 약간 이런 뭐 전 세계 지금 연대하고 있는 그런 자본만 중국이 되고 있고 어떤 뭐 코민테른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쪽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셨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신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아직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애들이 소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명단이 한 40명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 혹은 사과의 명단을 올리거나 이런 인물들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탄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를 했죠. 그게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한동훈 같은 그런 인물을 곁에 두셨나,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왜냐면은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하시고 담화문 발표하시고 했을 때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란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소추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감히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수십 년 동안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후광덕에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감히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특정 몇몇의 인물이라고 봐요. 사실 대한민국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까지 올라가서의 이 보수정당의 적통을 이루는 세력은요, YS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선 후보셨던 김문수 전 후보님이나 이런 원로분들이 보통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많이 좌익에서 스카웃을 해온 전향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586, 똥86이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아니면 어떤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당성이 없다. 적어도 남북 통일을 주장하던 김구라는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인물보다는 더 훌륭했다.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역사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80년대 90년대부터 엄청난 빛나는 번영 위에 선 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독재자라고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판단착오를, 그런 사람들이 이 정당의 주류 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나 이제까지 보수 진영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한 가지 정말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이후로 정권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한테 그때 정권이 넘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0년대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만년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거기는 수권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전 국민이 다 통감을 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희대의 사건, 이해창 그 당시 후보 아들이 무슨 뭐 군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병역 비리 저질렀다면서 정권을 찬탈해 가죠. 그때 가서는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5.18은 원래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광주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4.3 같은 경우도 그렇고 5.18, 4.3 이런 부분이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그대로 다 밝혀져야 되는데, 특정 진영의 편향된 입맛에 맞게 이게 역사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재편되어 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바로 작년에 국민의힘 누구만 콩 문제야라고 하기도 또 조금은 애매한 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소련이 몰락한 그 이후에 몰이념 몰가치의 시대가 왔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정도부터는 다시 전 세계가 이념 가치의 재편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무의미한 뭐 이념이 밥 먹여주냐, 가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아직도 보수파 진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시죠? 이념이 밥을 먹여주고 가치가 밥을 먹여주고 우리의 피와 땀과 살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말이 좀 길죠? 네, 괜찮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법적으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란이나 외환 아니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찌른 느낌인데, 사실 민주당이 찌른 게 아니라 한동훈이 먼저 찔렀다라는 것을 보면 보수 정권, 우리 범보수 우파가 생존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편 아닌 사람 속아내고 우리 편끼리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씀 정말 좋은 말씀과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20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민의힘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님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응원,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응원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질책도 해야겠지만 잘하는데 쓸데없이 발목 잡을 거는 좌파들이나 한동훈계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정당이 이념 정당, 가치 정당이 되지 않으면 늘 질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념 정당, 가치 정당, 이거는 꼭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수 정당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 정당들이 이념과 가치로 무장을 해서 정말 저들과 전선을 펼쳐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친중이라고 저희는 민주당을 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을 숭상하던 조선의 사대주의자들 숭중 세력이라고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 주말을 반납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